누군가는 그녀를 잔혹한 살인범이라고 기억합니다. 또 누군가는 17년 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텨온 피해자였다고 말합니다. 한 남성의 시신은 여러 조각으로 훼손되어 강물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은 치밀한 계획 범죄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끝에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아내였습니다. 과연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침묵 끝에 무너져 내린 한 가정의 마지막 비극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공식 경찰 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강물리를 천천히 덮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장수성 간난현 무싱진 허고촌에 살던 60살의 한 주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채소를 팔기 위해 임시 대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한가운데에서 그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대나무 말뚝 사이에 파란색 포대 하나가 반쯤 잠긴 채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비료자루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이 불어오자 코를 찌르는 강한 악취가 퍼졌고 포대 입구 사이로 창백하게 변한 살점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결코 동물의 사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놀란 그는 즉시 마을이장을 찾아갔고 곧 주민들과 함께 긴 장대를 이용해 포대를 강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대가 완전히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안에는 사람의 양쪽 허벅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뒤로 물러나 구토를 했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차량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강변은 즉시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견된 신체는 성인 남성의 양쪽 허벅지였으며 절단 부위는 뼈를 무작정 내려친 흔적이 아니라 관절을 따라 매우 정확하게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절단면은 깨끗했고 톱니 모양이나 불규칙한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인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거나 오랫동안 날카로운 칼을 다루어온 경험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뼈와 조직의 상태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는 약 40살 전후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식 감정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절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오직 2개의 허벅지뿐이었습니다. 상반신도, 머리도, 다른 신체 부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범행 현장이 아니라 단지 시신 일부가 떠내려온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해 진짜 범죄 현장은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여러 개의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한 팀은 강 상류를 따라 이동하며 추가 유기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다른 팀은 인근 지역의 실종 신고를 전면 재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새로운 시신도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이 여러 지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면서 시신이 어디에서 떠내려왔는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시신 훼손 자체보다 왜 시신을 나누어 유기했는가를 더욱 중요한 단서로 봅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히 흔적을 숨기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범인이 처한 환경과 심리 상태를 동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겉으로 보이는 잔혹함보다 그 이면에 감춰진 범인의 선택과 계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왜 시신 전체를 버리지 않고 오직 일부만 강물에 흘려보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시신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그리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에게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순주웨이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성 간난현 무싱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평범한 농촌 주민이었습니다. 일정한 직업은 없었지만 일거리가 생기면 어디든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이웃들과 술자리를 갖는 모습도 흔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그의 일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순청즈가 지역의 중점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은 당시 분위기를 축하를 위한 평범한 모임으로 기억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시골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평온해 보이던 일상에는 이미 여러 개의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공식 수사 기록에 따르면 순주웨이는 오랫동안 도박에 빠져 있었고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에는 지역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던 쩡치친과 말다툼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가격 문제에서 시작된 언쟁은 서로 감정을 드러낼 정도로 격해졌고 흉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수사 초기 경찰이 쩡치친을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을 주민들에게는 그 역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웃 간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가족을 기억하는 이웃들의 증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칭회는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집안일과 농사일을 대부분 혼자 감당했고 이웃들과도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늘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또 다른 주민은 힘든 일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마을 사람들이 바라본 그녀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를 인물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두가 지나쳐버린 작은 이상 징후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여름으로 접어들어도 수칭에는 좀처럼 반소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긴 소매 옷을 고집했고 얼굴이나 팔에 상처가 보이는 날에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 역시 이 가족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도박빚, 시장에서의 말다툼 등 눈에 보이는 단서들은 모두 집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은 수사의 중심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가정은 그렇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은 채 거대한 비극을 조용히 감추고 있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가정 폭력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는 침묵을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때로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은 여전히 집 밖의 용의자들을 향하고 있었고 사건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순주웨이로 확인되자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조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2007년 5월 20일 저녁 아들의 고등학교 합격을 축하한다며 지인들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일행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량위안 쑥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머물렀고 이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진술은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 무렵 또 하나의 중요한 진술이 등장했습니다. 량이안 쑥은 귀가하던 길에서 우연히 쩡치친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쩡치친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신문지에 감싼 여러 자루의 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꺼내 보이며 새로 장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사람의 시신이 정교하게 절단된 사건과 연결되면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쩡치친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축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그는 피해자 순주웨이와 시장에서 심한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찾아가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쩡치치츠는 시장에서의 다툼은 인정했지만 살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술집 근처를 지나간 사실도 인정했으나 앞서 걷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두워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의심을 키웠습니다.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는 절단 기술과 직업, 동선, 갈등 관계까지 모두 맞아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될수록 또 다른 인물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 수칭회는 남편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량위안 쑥에게 빌린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다른 술자리 참석자 역시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빚 문제로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량위안 쑥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량위안 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채무 문제는 있었지만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집을 나온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함께 살던 노부치는 그의 귀가 시간을 확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량위안 쑥 역시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는 도축 기술을 가진 쩡치친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은 량위안 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 동기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인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갈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하며 범인의 실수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정적인 물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시신을 훼손한 범인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고 경찰이 바라보는 시선은 계속해서 집 밖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가장 그럴듯한 사람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직업과 갈등, 우연한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수록 수사는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 바로 그 순간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다음 날 한 명의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입으려는 단 한마디는 수사팀이 며칠 동안 쌓아올린 모든 가설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수사팀이 두 명의 유력 용의자를 중심으로 증거를 재검토하던 어느 날 경찰서 상황실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 순주웨이의 아내 수칭웨였습니다. 남편의 실종 이후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 협조했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표정으로 형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입을 연 첫 마디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칭회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을 직접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했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조사하지 말고 자신을 체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자백이었지만 수사팀은 즉시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강력 사건에서 허위 자백은 드물지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신 상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리 평가 결과 수칭회에게 현실 판단 능력을 잃을 정도의 정신 질환이나 인지 장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녀는 질문에 일관된 답변을 이어갔고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순서를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그녀의 진술이 실제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형사들의 안내를 받은 수칭회는 자신의 집으로 경찰을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부엌과 욕실을 차례로 가리키며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엌 한편에서 여러 자루의 식칼과 도끼 그리고 나무 도마를 꺼내 보였습니다. 공식 감정 결과 해당 도구들에서는 사용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욕실과 조리 공간 곳곳에서는 육안으로는 쉽게 확인되지 않던 혈흔이 채취되었습니다. 이후 국과수 감정을 통해 이 혈흔이 피해자 순주 웨이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는 자백과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시신 회소손의 순서, 신체를 나누어 담았던 방법, 강변으로 이동했던 경로까지 모두 현장에서 확보된 자료와 큰 모순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며칠 동안 추적했던 가설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시장에서의 말다툼도, 도축 기술도, 채무 갈등도 더 이상 사건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범행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수칭회는 키가 160cm에도 미치지 않는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반면 순주웨이는 그녀보다 훨씬 큰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단순히 자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가 혼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혹시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이어질수록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밝히는 단계에서 끝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 평범한 농촌의 한 여성이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야 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끝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잔혹한 범행을 인정한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조용하고 성실한 아내라고 기억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냉혹한 살인범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누적된 어떤 현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모든 살인 사건에 동기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범행 당일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칭회의 자백 역시 단순한 범행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또 다른 진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수칭회는 범행 당시의 상황보다 먼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특정한 하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다고 주장한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시절 순주웨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이후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사소한 이유에도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도박으로 빚이 늘어날 때마다 그 분노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몸에 남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졌지만 공포는 다음 폭행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계속 이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공식 수사 과정에서는 아들 순청즈 역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폭행당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 것은 폭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칭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고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그녀를 의심했고 과거의 일을 들먹이며 모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자신의 의견은 의미가 없었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이혼을 생각했지만 남편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가족, 주변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며 오랜 기간의 생활상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진술은 주변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형사들은 무엇보다 범행 자체에 대한 책임과 동기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살인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밤에 대한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었습니다. 2007년 5월 20일 늦은 밤, 술에 취해 귀가한 순주웨이는 또다시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잠시 후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순칭회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남편을 바라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년 동안 반복되었던 폭행과 모욕, 그리고 어린 아들이 상처 입은 어머니를 바라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밧줄을 가져와 남편의 목에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이대로는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밧줄을 놓지 않았고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나 고의적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한 행동은 우발적 충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법원 역시 계획성과 사후 은폐 행위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오랜 갈등과 별개로 범행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형사 책임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간 지속된 폭력은 피해자의 사고방식과 판단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리적 배경이 살인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 사람의 범죄를 넘어 오랜 폭력과 침묵이 결국 한 가정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었습니다. 긴 수사는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판결 한 줄로 모두 치유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칭회의 자백과 현장 감식 결과, 국가수 감정, 그리고 확보된 물적 증거를 종합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고의적 살인 및 시신 훼손, 유기 사건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녀를 정식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사후 은폐 행위,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갈등과 생활 환경을 사건의 배경으로 고려하면서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살해와 이어진 시신 훼손 및 유기 행위는 중대한 고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칭회에게 사형을 선고하되 2년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수용 생활 중 모범적인 수용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반영되어 형은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건 기록과 판결 내용을 통해 확인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형사 절차를 마무리했을 뿐 한 가족에게 남겨진 상처까지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들 순청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갈등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결국 아버지를 잃은 뒤 어머니마저 수감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일찍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의 삶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명의 피해자와 한 명의 가해자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순 웨이의 가족 역시 깊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서로 다른 가족들은 각자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남겨졌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승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의를 불러왔습니다. 일부는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주장된 가정폭력의 비극적 결과에 주목했고 또 다른 일부는 어떠한 이유도 계획적인 살인과 시신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존재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폭력과 침묵이 오랜 시간 반복될수록 그 결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 수사의 목적은 단순히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사건 역시 그 의미에서 하나의 형사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순주웨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수칭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청즈는 부모 모두를 잃은 채 가장 먼저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의 살인 사건은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시간과 미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잔혹한 시신 훼손 사건으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랜 갈등과 침묵,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만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사 기록이자 사회가 오래도록 되새겨야 할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